내 이름은 한지은, 25살의 간병인이다. 서울 변두리,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낡은 고시원방이 내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 빌딩들은 나를 집어삼킬 듯 웅장했지만 동시에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방 안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고 벽에는 한때 내가 꿈꿨던 백의의 천사가 되기 위한 간호학과 합격증이 빛바랜 차에 붙어 있었다. 합격증 옆에는 할아버지가 내게 주셨던 낡은 손목시계가 벽에 걸려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삶의 고단함과 불안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오면 나는 차가운 햇반과 김치로 끼니를 때웠다. 텔레비전에서는 화려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숟가락으로 김치를 찢어 햇반 위에 올리며 억지로 삼켰다. 맛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나는 식탁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답답한 빌딩 숲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삶은 왜 이토록 고단할까? 나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부모님은 내가 어릴 적부터 편찮으셨고 나는 늘 가난에 시달렸다.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꿨지만 학자금 대출과 부모님의 병원비는 나를 짓눌렀다. 간호학과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휴학을 반복했다. 결국 나는 꿈을 잠시 접어두고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내가 학자금 대출과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간병인 일은 고되고 힘들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도 나를 지치게 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때로는 자식보다 더 자주 보는 나를 가족처럼 여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는 그저 간병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역할을 수행했다. 나는 비록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타인에 대한 연민이 깊었다. 요양원에는 자식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아 늘 외로워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다른 간병인들은 그 할머니를 까다롭다며 기피했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매일 밤 그 할머니의 방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었고 할머니의 거칠어진 발톱을 깎아주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지은아, 네가 내 진짜 손녀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다른 간병인들이 귀찮아할 때도 나는 묵묵히 어르신들의 작은 손길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 작은 행동들이 내게는 아직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자기 위안이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내 침대 머리맡 작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손목시계가 하나 있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시계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흐릿한 필체로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진실을 찾아라 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 시계를 보며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다. 할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 종종 알 수 없는 선물과 고대 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다.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 신비로웠고 나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나는 가끔 잠결에 그 섬과 고대 비석에 대한 어렴풋한 환영을 보곤 했다. 내 팔목에는 어릴 적 생긴 것으로 보이는 작은 뱀 비늘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어릴 적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흉터는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고대 비석의 문양과 닮아 있었다.
이 흉터는 나의 과거와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듯했다. 나는 학자금 대출과 부모님의 빚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다. 간호사 면허를 따기 위해 휴학 기간 동안 간병인으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고시원방에 돌아오면 나는 간호학 전공 서적을 펼쳐 들었다. 피곤했지만 언젠가 백의의 천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요양원 병실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이진성 회장님, 7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재벌이었다. 그는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특별 간병이 필요했고 내가 그의 전담 간병인이 되었다. 회장님은 처음에는 까다롭고 냉철한 분처럼 보였지만 점차 내게 마음을 열었다. 그는 나의 성실함과 순수함에 감동하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그의 과거와 기업을 일궈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에게 존경심을 느꼈다. 회장님은 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한지은 씨, 나는 자네에게서 젊은 날의 나를 보내. 자네는 간병인으로 썼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야. 나와 결혼해주면 평생의 빚을 갚아주고 간호사 면허를 딸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나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75세의 재벌 회장님과의 결혼이라니.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사랑 없는 결혼을 한다는 것이 내 간호사의 꿈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빚과 학자금 대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를 짓눌렀다. 이 결혼만 하면 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의 꿈을 위해 나는 결혼을 결심했다. 세상은 나를 돈 보고 결혼하는 꽃뱀이라 손가락질할 것이 뻔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비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내 고통을 알지 못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공허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 세간의 비난,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믿기지 않는 행운. 나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신혼여행지는 회장님이 평생 연구해온 비밀 연구실과 가까운 외딴 섬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왠지 모를 어지럼증과 이상 증세를 느꼈다. 몸이 붓고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단순한 신혼여행의 피로라고 생각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몸이 계속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75세의 이진성 회장님은 이미 고령으로 생식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 나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진성 회장님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다. 회장님은 나의 말을 듣더니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만족감과 함께 섬뜩한 광기가 스쳐 지나갔다. 헤어허허, 산의 축복이로구나.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연구해온 한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회장님은 기쁨에 차서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나는 그의 발언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내가 뱃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이가 아니라 불멸의 존재라니. 그의 말은 나에게 충격과 함께 이 모든 것이 회장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직감하게 했다. 나는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아이의 태동을 느꼈다. 내 뱃속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내 뱃속에 있는 불멸의 존재의 정체를 밝히고 이진성 회장님의 광기 어린 연구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나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진성 회장님의 광기 어린 외침은 내게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을 안겨주었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연구해온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의 눈빛은 순수한 기쁨보다는 비뚤어진 야망으로 번뜩였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나를 구해준 자상한 회장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내 뱃속의 아이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았다. 내가? 임신? 회장님과 나 사이에? 그의 고령을 생각하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그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처럼 기이하게 임신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내 몸은 이미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그때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다. 나는 이 기이한 임신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회장님의 불멸의 존재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했다. 나는 회장님이 잠든 틈을 타 그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그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수많은 책과 논문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기계들의 설계도와 복잡한 공식들이 붙어 있었다. 그의 모든 삶이 불멸이라는 단어에 미쳐 있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나는 회장님의 일지와 연구 노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서재 구석구석을 뒤지며 그의 흔적을 쫓았다. 그때마다 내 팔목에 있는 작은 뱀 비늘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흉터가 뜨거워질수록 나의 오감이 더욱 예민해지는 듯했다. 숨겨진 공간, 미세한 균열, 그리고 알 수 없는 에너지의 흐름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마치 흉터가 내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듯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시계 뒷면에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진실을 찾아라는 문구가 나의 의지를 다시금 다잡게 했다. 며칠 밤낮을 서재에서 보냈다. 회장님의 일지와 연구 노트들은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나는 내가 가진 직관과 뱀 비늘 흉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힘을 이용하여 암호들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과거 할아버지가 내게 해주셨던 섬과 고대 비석에 대한 환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왠지 모르게 회장님의 연구와 나의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암호가 풀릴수록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났다. 이진성 회장님은 평생을 불멸의 생명체 창조에 집착해왔다. 그는 인간의 세포를 조작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만들려 했고 이를 위해 불법적인 인체 실험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연구 노트에는 수많은 실패와 희생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연구 대상이 바로 나였다. 나는 그의 연구 노트에서 내가 신혼여행지에서 느꼈던 이상 증세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 회장님은 내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영양제라고 속여 자신의 연구 물질을 투여했던 것이다. 나의 뱃속에 있는 것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장님이 평생 연구해온 불멸의 존재의 숙주였다. 그 존재는 인간의 세포를 이용해 성장하며 숙주의 영혼을 파괴하고 의지를 지배하는 기생 생명체였다. 나는 그의 광기 어린 실험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나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내 눈에 회장님의 일지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회장님과 함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회장님의 개인 비서이자 그의 오랜 충복인 박 비서였다. 박 비서는 사진 속에서 회장님과 똑같이 생긴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회장님의 아들, 즉 그룹의 법률 고문인 이정재였다. 나는 이정재가 회장님의 불멸의 존재 연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정재는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법률 고문이었다.
그는 나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내게 관심을 보였다. 그는 내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이라고 비난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탐욕이 번득였다. 그는 나의 간병인 면허 취소를 시도하며 나의 과거를 들춰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나를 불멸의 존재의 숙주로 이용하고 회장님의 연구를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그는 나의 대적자였다. 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공포에 떨었다. 나는 회장님과 이정재의 거대한 음모에 갇힌 채 뱃속에 알 수 없는 존재를 품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소나귀에 갇혀 있었다. 회장님은 내가 연구실에 접근하려는 것을 알고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했고 내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나는 이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나는 서재 안에 모든 CCTV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회장님은 서재 곳곳에 숨겨진 CCTV를 설치하여 자신의 연구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뱀빈을 흉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각을 이용하여 숨겨진 CCTV 카메라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완벽하게 숨겨져 있어 일반인이라면 평생 찾아내지 못할 정도였다. 나는 발견한 모든 CCTV를 수거하고 나의 노트북을 켰다. CCTV 장치들을 분석하던 중 나는 이들이 단순히 서재를 녹화하는 것을 넘어 외부 서버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시 카메라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카메라들을 통해 회장님의 모든 움직임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정재와 그의 공범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CCTV에서 추출한 메모리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칩 안에는 이진성 회장님의 서재가 촬영된 영상 데이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일부가 이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한 겹은 내가 익숙했던 프로토콜, 다른 한 겹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듯한 복잡한 방식이었다. 이것이 바로 회장님이 말한 불멸의 존재와 연관된 데이터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뱀빈을 흉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힘을 이용하여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그때 내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 시계 뒷면에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진실을 찾아라는 문구. 나는 시계를 자세히 살펴봤다. 시계 옆면에 아주 미세한 버튼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버튼을 눌러봤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시계 안쪽에서 작은 메모리 칩이 튀어나왔다. 이 메모리 칩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이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시간과 생명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던 과학자였다. 혹시 이 칩 안에 회장님의 연구와 관련된 단서가 있을까? 나는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칩 안에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연구 기록과 함께 이진성 회장님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편지 속에는 이진성 회장님이 할아버지에게 불멸의 존재에 대한 연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회장님의 제안을 거절하며 생명은 자연의 섭리이며 인간이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진성 회장은 언젠가 자신의 야망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의 연구는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나는 충격에 주저앉았다. 나의 할아버지는 이진성 회장님의 불멸의 존재 연구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연구의 위험성까지 경고했던 것이다. 나의 팔목에 있는 뱀 비늘 흉터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전자 변형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뱃속에 있는 것이 불멸의 존재의 숙주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진실의 시작이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김도현과 이정재의 소나귀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나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고 있었고 내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나는 이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내 뱃속에 알 수 없는 존재는 격렬하게 태동했다. 그 태동은 내게 알 수 없는 힘을 주면서도 동시에 나를 잠식하려는 듯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나의 아이를 지켜내야만 했다. 나는 박주혁에게 연락해야 했다. 나의 휴대폰은 김도현에게 빼앗겼지만 서재에는 오래된 유선 전화기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박주혁의 회사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박주혁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주혁아, 나야, 지은 선배. 나 지금 큰일 났어. 내가 이진성 회장님의 불멸의 존재 연구의 숙주가 됐어. 내 뱃속에 아이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자라고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 그분은 이진성 회장님과 함께 연구했던 거야. 나는 지금 위험해. 이정재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나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박주혁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충격에 빠진 듯 침묵했다. 그는 내가 기억을 잃은 후에도 내가 가진 재능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낀 듯했다. 선배님,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당장 선배님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돕겠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강하십니다. 박주혁의 목소리에는 격앙된 감정이 실려 있었다. 나는 박주혁에게 부탁했다. 주혁아,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진성 회장님과 이정재의 모든 범죄 행위를 분석해줘. 피해자들의 목록, 그들의 작업 방식,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도록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해.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진정한 연구 목적도 밝혀내야 해. 박주혁은 내 결의에 찬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아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곧바로 위기에 봉착했다. 내가 박주혁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서재문이 갑자기 덜컹하고 흔들렸다. 이정재였다. 그는 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나를 찾아 서재까지 온 것이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내 손에 든 할아버지의 메모리, 칩과 연구 기록을 발견하고는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한지은, 네가 감히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해.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다정했던 조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속였던 악마의 목소리였다. 나는 메모리 칩을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내 뱃속에 불멸의 존재는 더욱 격렬하게 태동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이정재에게서 벗어나고 불멸의 존재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진실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운 여인이었다. 이정재의 살에 가득한 눈빛은 나를 절벽 끝으로 몰아붙였다. 내 손에 든 할아버지의 메모리, 칩과 연구 기록은 그에게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그는 내가 자신의 비밀을 파헤쳤다는 사실에 분노로 이글거렸다. 한지은, 네가 감히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해.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님의 친절한 조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악마의 목소리였다. 나는 메모리 칩을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뱃속의 불멸의 존재는 격렬하게 태동했다. 그 태동은 내게 알 수 없는 힘을 주면서도 동시에 나를 잠식하려는 듯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이정재에게서 벗어나 불멸의 존재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진실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운 여인이었다. 이정재는 서재 문을 굳게 잠그고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피하고 서재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나는 젊은 시절 간호학과 실습에서 익혔던 빠른 몸놀림과 위기상황 대처 능력으로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내게 최면을 걸어 기억을 지웠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나의 본능은 위험에 처했을 때 더욱 날카로워졌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차피 아무도 널 도울 수 없어. 이 연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내깟 것이 감히 방해하려 해. 이정재는 소리쳤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인간을 숙주로 삼아 생명을 조작하는 것이. 네가 감히 나의 기억을 훔치고 나의 몸을 이용하려 해. 네가 감히 나의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의 연구를 악용해. 나는 분노에 차서 외쳤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경악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나는 서재 구석에 있는 낡은 책장을 밀쳤다. 책장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그 뒤에는 희미하게 통로가 나타났다. 회장님이 연구 기록에 남겨두었던 비밀 통로였다. 나는 통로 안으로 몸을 던졌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나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통로 끝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문을 열자 나는 작은 벙커 같은 공간에 들어섰다. 그곳은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불멸의 존재를 연구했던 비밀 연구실이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연구실 중앙에는 거대한 생체 배양 장치가 놓여 있었다. 투명한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부글거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경악했다. 저것이 바로 불멸의 존재였다. 회장님은 저것을 인간의 몸에 이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저것의 숙주가 된 것이었다. 나는 연구실 안을 샅샅이 뒤졌다. 회장님의 연구 기록, 실험 일지, 그리고 수많은 약물 샘플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메모리 칩과 연구 기록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할아버지와 회장님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나타났다. 그 편지들은 회장님이 할아버지에게 불멸의 존재 연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던 내용과 할아버지가 회장님의 제안을 거절하며 생명은 자연의 섭리이며 인간이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진성 회장은 언젠가 자신의 야망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의 영혼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할아버지는 회장님의 광기 어린 연구를 막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것이다. 나는 더욱 깊숙한 기록들을 찾아냈다. 회장님은 자신의 몸에 불멸의 존재를 이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육체가 서서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구를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려 했던 것이다. 바로 젊은 여성의 몸을 숙주로 삼아 불멸의 존재를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간병인들을 물색했고 나의 순수함과 절박함을 이용했던 것이다. 내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불멸의 존재의 숙주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회장님은 자신의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조카 이정재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정재는 회장님의 광기 어린 야망을 알고 있었고 자신 역시 불멸의 존재가 되어 영원한 권력을 누리려 했던 것이다. 그는 회장님이 죽은 후에도 연구를 이어받아 불멸의 존재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이정재가 내게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이라고 비난했던 것은 사실 자신의 탐욕과 죄를 감추기 위한 위선이었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진성 회장님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나를 희생시켰고 이정재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회장님의 관계를 이어받아 나를 이용하려 했다. 나는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불멸의 존재의 탄생을 막아야 했다. 나의 뱃속에 있는 것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끔찍한 생명체였다. 나는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를 켰다. 컴퓨터 안에는 회장님의 모든 연구 기록과 실험 데이터, 그리고 생체 배양 장치의 제어 시스템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뱀빈을 흉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힘을 이용하여 이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나의 팔목 흉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컴퓨터 화면 속 복잡한 코드들을 해독해 나갔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시계에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진실을 찾아라는 문구가 내 뇌리를 스쳤다. 나는 회장님의 마지막 기록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불멸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었다. 나는 실패했다. 이 연구는 폐기되어야 한다. 나의 어리석은 야망이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막아줄 자는 나의 마지막 희망, 한지은 뿐이다. 회장님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자신의 연구를 폐기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는 내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준 것이었다. 나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회장님은 나를 이용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나는 불멸의 존재를 파괴하고 이정재의 야망을 막아야 했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것이다. 나는 연구실에 있는 생체 배양 장치를 파괴할 방법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정재가 언제 연구실로 들이닥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박주혁에게 연락해야 했다. 나의 휴대폰은 이정재에게 빼앗겼지만 연구실에는 비상용 위성 전화기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박주혁의 회사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박주혁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주혁아, 나야, 지은 선배. 나 지금 큰일 났어. 내가 이진성 회장님의 불멸의 존재 연구의 숙주가 됐어. 내 뱃속에 아이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자라고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 그분은 이진성 회장님과 함께 연구했던 거야. 회장님은 자신의 연구를 폐기하려 했지만 실패했어. 이정재가 그 연구를 이어받으려 해. 나는 지금 위험해. 이정재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나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박주혁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충격에 빠진 듯 침묵했다. 그는 내가 기억을 잃은 후에도 내가 가진 재능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낀 듯했다. 선배님,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당장 선배님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돕겠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강하십니다. 박주혁의 목소리에는 격앙된 감정이 실려 있었다. 나는 박주혁에게 부탁했다. 주혁아,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진성 회장님과
이정재의 모든 범죄 행위를 분석해줘. 피해자들의 목록, 그들의 작업 방식,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도록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해.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진정한 연구 목적도 밝혀내야 해. 박주혁은 내 결의에 찬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아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곧바로 위기에 봉착했다. 내가 박주혁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연구실 문이 갑자기 덜컹하고 흔들렸다. 이정재였다. 그는 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나를 찾아 연구실까지 온 것이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내 손에 든 할아버지의 메모리 칩과 연구 기록을 발견하고는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한지은, 네가 감히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해.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다정했던 조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속였던 악마의 목소리였다. 나는 메모리 칩을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내 뱃속에 불멸의 존재는 더욱 격렬하게 태동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이정재에게서 벗어나고 불멸의 존재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진실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운 여인이었다. 이정재의 살기 어린 눈빛은 나를 절벽 끝으로 몰아붙였다. 한지은, 네가 감히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해.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는 내 손에 든 할아버지의 메모리 칩과 이진성 회장의 연구 기록을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내 뱃속에 불멸의 존재는 격렬하게 태동했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강한 분노로 몸을 떨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불멸의 존재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이정재는 서재문을 굳게 잠그고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피하고 서재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나는 젊은 시절 간호학과 실습에서 익혔던 빠른 몸놀림과 위기상황 대처 능력으로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내게 최면을 걸어 기억을 지웠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나의 본능은 위험에 처했을 때 더욱 날카로워졌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차피 아무도 널 도울 수 없어. 이 연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내깟 것이 감히 방해하려 해? 이정재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인간을 숙주로 삼아 생명을 조작하는 것이. 네가 감히 나의 기억을 훔치고 나의 몸을 이용하려 해. 네가 감히 나의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의 연구를 악용해. 나는 분노에 차서 외쳤다. 내 목덜미의 뱀빈을 흉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경악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나는 서재 구석에 있는 낡은 책장을 밀쳤다. 책장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그 뒤에는 희미하게 통로가 나타났다. 회장님이 연구 기록에 남겨두었던 비밀 통로였다. 나는 통로 안으로 몸을 던졌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나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통로 끝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문을 열자 나는 작은 벙커 같은 공간에 들어섰다. 그곳은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불멸의 존재를 연구했던 비밀 연구실이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의 뱃속에서 불멸의 존재는 더욱 격렬하게 태동했다. 그 태동은 나를 잠식하려는 듯한 섬뜩한 감각과 함께 역설적으로 내게 엄청난 집중력과 분석 능력을 주었다. 연구실 중앙에는 거대한 생체 배양 장치가 놓여 있었다. 투명한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부글거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경악했다. 저것이 바로 불멸의 존재였다. 회장님은 저것을 인간의 몸에 이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저것의 숙주가 된 것이었다. 나는 연구실 안을 샅샅이 뒤졌다. 회장님의 연구 기록, 실험 일지, 그리고 수많은 약물 샘플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메모리 칩과 연구 기록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할아버지와 회장님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나타났다. 그 편지들은 회장님이 할아버지에게 불멸의 존재 연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던 내용과 할아버지가 회장님의 제안을 거절하며 생명은 자연의 섭리이며 인간이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진성 회장은 언젠가 자신의 야망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의 영혼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할아버지는 회장님의 광기 어린 연구를 막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것이다. 나는 더욱 깊숙한 기록들을 찾아냈다. 회장님은 자신의 몸에 불멸의 존재를 이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육체가 서서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구를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려 했던 것이다. 바로 젊은 여성의 몸을 숙주로 삼아 불멸의 존재를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간병인들을 물색했고 나의 순수함과 절박함을 이용했던 것이다. 내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불멸의 존재의 숙주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회장님은 자신의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조카 이정재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정재는 회장님의 광기 어린 야망을 알고 있었고 자신 역시 불멸의 존재가 되어 영원한 권력을 누리려 했던 것이다. 그는 회장님이 죽은 후에도 연구를 이어받아 불멸의 존재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이정재가 내게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이라고 비난했던 것은 사실 자신의 탐욕과 죄를 감추기 위한 위선이었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진성 회장님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나를 희생시켰고 이정재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회장님의 광기를 이어받아 나를 이용하려 했다. 나는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불멸의 존재의 탄생을 막아야 했다. 나의 뱃속에 있는 것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끔찍한 생명체였다. 나는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를 켰다. 컴퓨터 안에는 회장님의 모든 연구 기록과 실험 데이터, 그리고 생체 배양 장치의 제어 시스템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뱀 비늘 흉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힘을 이용하여 이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나의 팔목 흉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컴퓨터 화면 속 복잡한 코드들을 해독해 나갔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시계에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진실을 찾아라는 문구가 내 뇌리를 스쳤다. 나는 이 모든 연구 자료들을 USB에 옮겨 담았다. 나는 회장님의 마지막 기록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불멸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었다. 나는 실패했다. 이 연구는 폐기되어야 한다. 나의 어리석은 야망이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막아줄 자는 나의 마지막 희망, 한지은뿐이다.
회장님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자신의 연구를 폐기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는 내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준 것이었다. 나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회장님은 나를 이용했지만 동시에 내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나는 불멸의 존재를 파괴하고 이정재의 야망을 막아야 했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것이다. 나는 연구실에 있는 생체 배양 장치를 파괴할 방법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정재가 언제 연구실로 들이닥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박주혁에게 연락해야 했다. 나의 휴대폰은 이정재에게 빼앗겼지만 연구실에는 비상용 위성 전화기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박주혁의 회사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박주혁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주혁아, 나야, 지은 선배. 나 지금 큰일 났어. 내가 이진성 회장님의 불멸의 존재 연구의 숙주가 됐어. 내 뱃속에 아이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자라고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 그분은 이진성 회장님과 함께 연구했던 거야. 회장님은 자신의 연구를 폐기하려 했지만 실패했어. 이정재가 그 연구를 이어받으려 해. 나는 지금 위험해. 이정재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나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박주혁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충격에 빠진 듯 침묵했다. 그는 내가 기억을 잃은 후에도 내가 가진 재능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낀 듯했다. 선배님,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당장 선배님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돕겠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강하십니다. 박주혁의 목소리에는 격앙된 감정이 실려 있었다. 나는 박주혁에게 부탁했다. 주혁아,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진성 회장님과 이정재의 모든 범죄 행위를 분석해줘. 피해자들의 목록, 그들의 작업 방식,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도록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해.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진정한 연구 목적도 밝혀내야 해. 박주혁은 내 결의에 찬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아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곧바로 위기에 봉착했다. 내가 박주혁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연구실 문이 갑자기 덜컹하고 흔들렸다. 이정재였다. 그는 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나를 찾아 연구실까지 온 것이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내 손에 든 할아버지의 메모리 칩과 연구 기록을 발견하고는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한지은, 네가 감히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해.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다정했던 조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속였던 악마의 목소리였다. 나는 메모리 칩을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내 뱃속에 불멸의 존재는 더욱 격렬하게 태동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이정재에게서 벗어나고 불멸의 존재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진실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운 여인이었다. 나의 손목의 뱀핀을 흉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정재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사리로 번뜩였다. 그는 내 손에 든 할아버지의 메모리 칩과 이진성 회장의 연구 기록이 담긴 USB를 발견하고는 내게 달려들었다. 한지은, 네가 감히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해.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다정했던 조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속였던 악마의 목소리였다. 나는 USB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뱃속에 불멸의 존재는 격렬하게 태동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이정재에게서 벗어나 불멸의 존재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진실을 품고 있었다. 이정재는 내게 달려들어 USB를 빼앗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피하고 연구실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나는 젊은 시절 간호학과 실습에서 익혔던 빠른 몸놀림과 위기 상황 대처 능력으로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내게 최면을 걸어 기억을 지웠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나의 본능은 위험에 처했을 때 더욱 날카로워졌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차피 아무도 널 도울 수 없어. 이 연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내깟 것이 감히 방해하려 해. 이정재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인간을 숙주로 삼아 생명을 조작하는 것이. 네가 감히 나의 기억을 훔치고 나의 몸을 이용하려 해. 네가 감히 나의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의 연구를 악용해. 나는 분노에 차서 외쳤다. 내 목덜미의 뱀빈을 흉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경악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나는 연구실 안의 비상 통로를 향해 달렸다. 비상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어딜 도망가. 당장 잡히지 못할까. 이정재는 내 뒤를 쫓아왔다. 비상 통로 끝에 다다르자 나는 낡은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곳은 회장님 저택 뒤편의 숲이었다. 나는 어둠 속을 헤치고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 뱃속에 불멸의 존재는 격렬하게 태동했다. 그 태동은 내게 알 수 없는 힘을 주면서도 동시에 나를 잠식하려는 듯했다. 나는 미리 박주혁에게 연락해둔 대로 숲 근처에 숨겨진 차를 찾아냈다. 차 안에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모습에 안도감과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가 기억을 되찾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그들은 감격했다. 선배님, 정말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박주혁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지은 씨.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이정재의 모든 범죄 행위를 신고했다. 내가 가진 USB 안에는 이정재가 이진성 회장의 연구를 이어받아 불멸의 존재를 만들려 했고 나를 숙주로 이용했으며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의 연구를 악용했다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이 죽기 직전 촬영했던 영상, 이정재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들의 범죄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다. 며칠 후 언론에서는 이진성 회장 불멸 연구의 충격적인 진실,
20대 간병인, 인류의 운명을 뒤흔들 진실 폭로, 광기 어린 과학의 그림자라는 헤드라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노린 꽃뱀이나 젊은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인류의 운명을 지켜낸 용감한 여인으로 기록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전국의 뉴스를 장식했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특히 내가 할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회장님의 광기 어린 연구를 끝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경찰은 내가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정재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내가 가진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진성 회장님이 죽기 직전 촬영했던 영상은 모든 것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 영상 속에서 회장님은 자신의 몸에 불멸의 존재를 이식하려다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육체가 서서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불멸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었다. 이 영혼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막아줄 자는 한지은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공개되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진성 회장은 자신의 광기 어린 야망 때문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게 진실을 밝히는 임무를 맡겼던 것이다. 재판 과정은 순조로웠다. 내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 이정재의 모든 범죄 행위를 증언했다. 나의 잃어버렸던 기억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내게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법정에서 이정재는 나의 증언과 영상 증거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때 나를 능멸하던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은 수많은 언론인과 피해자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은 이정재에게 살인교사, 사기, 생명윤리 위반, 불법 인체 실험, 증거 조작, 그리고 이진성 회장 사망에 대한 공범 등 수많은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회장님의 개인 비서였던 박 비서는 회장님의 마지막 진심을 알게 되자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정재에게 소가 회장님의 불법적인 연구를 도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이정재의 죄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훈 씨와 그의 일당들도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법원은 그들의 불법 수익금을 모두 추징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 안에서는 박수와 함께 피해자들의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이 해소되고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안도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준 정의의 실현이 되었다. 나는 법원을 나서며 이현우 선생님과 박주혁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분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현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한지은 씨. 자네의 용기와 지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해. 이 모든 역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냈어. 자네는 인류를 구원한 영웅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종영심이 담겨 있었다. 박주혁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선배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선배님은 저의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진짜 전문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내 전 재산은 대부분 회수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바로 나의 존엄과 자부심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의 잃어버렸던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 나의 뱃속에 있는 불멸의 존재는 법원의 명령으로 즉시 제거되었고 나는 건강을 되찾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불멸의 존재의 숙주가 아니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간병인의 누명 해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으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게 두 번째 봄을 선사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나의 결백이 밝혀지고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던 불멸의 존재의 진실이 드러나자 나는 마침내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의 뱃속은 이제 비어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정재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사리로 번뜩였다. 그는 내 손에 든 할아버지의 메모리 칩과 이진성 회장의 연구 기록이 담긴 USB를 발견하고는 내게 달려들었다. 한지은, 네가 감히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해.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다정했던 조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속였던 악마의 목소리였다. 나는 USB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뱃속에 불멸의 존재는 격렬하게 태동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이정재에게서 벗어나 불멸의 존재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진실을 품고 있었다. 이정재는 내게 달려들어 USB를 빼앗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피하고 연구실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나는 젊은 시절 간호학과 실습에서 익혔던 빠른 몸놀림과 위기 상황 대처 능력으로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내게 최면을 걸어 기억을 지웠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나의 본능은 위험에 처했을 때 더욱 날카로워졌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차피 아무도 널 도울 수 없어. 이 연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내깟 것이 감히 방해하려 해. 이정재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인간을 숙주로 삼아 생명을 조작하는 것이. 네가 감히 나의 기억을 훔치고 나의 몸을 이용하려 해. 네가 감히 나의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의 연구를 악용해. 나는 분노에 차서 외쳤다. 내 목덜미의 뱀핀을 흉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경악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나는 연구실 안의 비상 통로를 향해 달렸다. 비상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어딜 도망가? 당장 잡히지 못할까? 이정재는 내 뒤를 쫓아왔다. 비상 통로 끝에 다다르자 나는 낡은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곳은 회장님 저택 뒤편의 숲이었다. 나는 어둠 속을 헤치고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 뱃속에 불멸의 존재는 격렬하게 태동했다. 그 태동은 내게 알 수 없는 힘을 주면서도 동시에 나를 잠식하려는 듯했다. 나는 미리 박주혁에게 연락해둔 대로 숲 근처에 숨겨진 차를 찾아냈다. 차 안에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모습에 안도감과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가 기억을 되찾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그들은 감격했다. 선배님, 정말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박주혁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지은 씨.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이정재의 모든 범죄 행위를 신고했다. 내가 가진 USB 안에는 이정재가 이진성 회장의 연구를 이어받아 불멸의 존재를 만들려 했고, 나를 숙주로 이용했으며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의 연구를 악용했다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이 죽기 직전 촬영했던 영상, 이정재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들의 범죄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다. 며칠 후 언론에서는 이진성 회장 불멸 연구의 충격적인 진실, 20대 간병인, 인류의 운명을 뒤흔들 진실 폭로, 광기 어린 과학의 그림자라는 헤드라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노린 꽃뱀이나 젊은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인류의 운명을 지켜낸 용감한 여인으로 기록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전국의 뉴스를 장식했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특히 내가 할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회장님의 광기 어린 연구를 끝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경찰은 내가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정재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내가 가진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진성 회장님이 죽기 직전 촬영했던 영상은 모든 것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 영상 속에서 회장님은 자신의 몸에 불멸의 존재를 이식하려다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육체가 서서히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불멸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었다. 이 영혼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막아줄 자는 한지은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공개되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진성 회장은 자신의 광기 어린 야망 때문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게 진실을 밝히는 임무를 맡겼던 것이다. 재판 과정은 순조로웠다. 내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 이정재의 모든 범죄 행위를 증언했다. 나의 잃어버렸던 기억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내게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법정에서 이정재는 나의 증언과 영상 증거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때 나를 능멸하던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은 수많은 언론인과 피해자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은 이정재에게 살인교사, 사기, 생명윤리 위반, 불법 인체 실험, 증거 조작, 그리고 이진성 회장 사망에 대한 공범 등 수많은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회장님의 개인 비서였던 박 비서는 회장님의 마지막 진심을 알게 되자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정재에게 소가 회장님의 불법적인 연구를 도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이정재의 죄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훈 씨와 그의 일당들도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법원은 그들의 불법 수익금을 모두 추징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 안에서는 박수와 함께 피해자들의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이 해소되고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안도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준 정의의 실현이 되었다. 나는 법원을 나서며 이현우 선생님과 박주혁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분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현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한지은 씨. 자네의 용기와 지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해. 이 모든 역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냈어. 자네는 인류를 구원한 영웅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주혁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선배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선배님은 저의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진짜 전문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돕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내 전 재산은 대부분 회수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바로 나의 존엄과 자부심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의 잃어버렸던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 나의 뱃속에 있는 불멸의 존재는 법원의 명령으로 즉시 제거되었고 나는 건강을 되찾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불멸의 존재의 숙주가 아니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간병인의 누명 해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으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게 두 번째 봄을 선사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나의 결백이 밝혀지고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던 불멸의 존재의 진실이 드러나자 나는 마침내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의 뱃속은 이제 비어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누명을 벗고 세상의 환호를 받게 된 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낡은 고시원 방에서 차가운 햇반으로 끼니를 때우던 지난날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느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은 나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듯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내 뱃속에 있었던 불멸의 존재는 제거되었고 나의 몸은 건강을 되찾았다. 비록 아이는 아니었지만 나는 인류의 운명을 지켜냈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었다. 이진성 회장님의 광기 어린 연구, 이정재의 추악한 야망, 그리고 그들의 실험으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은 내게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로 남아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당하거나 과학기술이 악용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생명윤리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내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제안했다. 한지은 씨,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뛰어난 과학적 분석 능력,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간병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녀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와 함께 생명윤리수호 캠페인을 시작했다.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나의 강연은 항상 이진성 회장님의 불멸의 존재 연구와 나의 억울한 누명 이야기로 시작했다. 나는 내가 가진 과학적 지식과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통찰력이 어떻게 미세한 단서를 찾아내고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진실을 밝혀냈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과학기술은 반드시 윤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또한 이진성 회장님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게 진실을 밝히는 임무를 맡겼던 슬픈 진실을 이야기하며 과학의 양면성과 인간의 양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강연장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다. 특히 과학자들, 윤리학자들, 생명공학 연구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들은 내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젊은 과학자는 강연이 끝난 후 내게 찾아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한지은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연구의 성과에만 집착하여 윤리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연구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작은 외침이 누군가에게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강연 활동 외에도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함께 생명윤리연구 자문단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았다. 나는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내가 가진 과학적 지식과 윤리적 통찰력은 생명공학 분야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연구원들에게 인간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연구의 위험성을 알리고 윤리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나의 통찰력은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나는 내가 이진성 회장님의 연구실에서 찾아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반의 생명윤리 감시 및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개발을 주도했다. 이 시스템은 생명공학 연구기관이나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연구나 불법적인 실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알림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주혁은 이 시스템 개발에 자신의 회사 휴먼 시큐리티의 기술력과 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는 나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조력자였다. 시스템이 처음 시범 운영되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AI는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연구 데이터의 미세한 왜곡이나 불법적인 실험 시도와 관련된 패턴을 분석해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원이 특정 유전자 조작 물질을 대량으로 주문하거나 연구 보고서에 미세한 데이터 조작이 있을 경우 시스템이 즉시 경고를 보내 해당 기관과 윤리위원회에 알렸다. 이는 단순히 비윤리적인 연구를 막는 것을 넘어 잠재적인 범죄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지은 씨, 당신이 해냈어. 이건 정말 혁명적인 시스템이야. 앞으로 더 많은 생명윤리 침해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야. 이수아 변호사님은 시스템의 시연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변호사님.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술이 더 많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과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화면에 뜨는 분석 보고서를 보며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시스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국적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나의 작은 경험과 노력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이진성 회장님의 비극적인 연구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들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는 정부 자문위원이자 생명윤리 캠페인의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혁신가가 되어 있었다. 내 삶은 비로소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다. 이정재와 나의 친동생 윤서연이 저지른 끔찍한 일은 내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히기도 했고 사회의 무관심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특히 친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옆에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처럼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지켜야 할 정의와 진실이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어느 봄날 나는 나의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다. 묘소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꽃들이 피어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앉아 낡은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시계 뒷면에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진실을 찾아라는 문구가 다시금 내 뇌리를 스쳤다. 할아버지는 내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묘소 옆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 나무는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이자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이다. 나의 팔목에 있는 뱀 비늘 흉터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증표였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간병인의 누명 해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으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게 두 번째 봄을 선사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서막이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이정재의 추악한 야망과 이진성 회장님의 광기 어린 연구가 세상에 드러난 지 1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40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내 눈빛만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유산과 인류의 미래를 향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가 뱃속에 품었던 불멸의 존재는 제거되었지만 그 경험은 내게 생명의 존엄성과 과학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배그의 천사의 의미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내가 이수아 변호사님, 박주혁과 함께 설립했던 생명윤리수호 캠페인은 이제 한지은 생명윤리재단이라는 전국적인 규모의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다. 우리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비윤리적 연구를 감시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생명윤리 교육을 통해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전국의 연구기관과 병원에서 우리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줄을 섰다. 재단은 이제 법률 지원, 심리상담, 기술적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박주혁은 자신의 회사 휴먼 시큐리티를 통해 재단에 지속적으로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며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법률적 자문과 함께 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을 주도하며 재단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한지은 생명윤리재단 설립 10주년 기념식이 다가왔다.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룸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 과학자들, 윤리학자들, 생명공학 연구원들,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나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 어떤 불안감도 없었다. 이수아 변호사님은 내 옆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박주혁은 강단 아래에서 내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저는 10년 전 제가 가장 끔찍한 음모에 빠져 기억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던 평범한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과 저의 몸에 새겨진 뱀 비늘 흉터, 그리고 진실을 향한 불굴의 용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나는 이진성 회장님의 불멸의 존재 연구와 이정재의 추악한 야망, 그리고 나의 억울한 누명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나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시계와 연구 기록이 어떻게 거대한 진실을 밝히는 시작점이 되었는지를 강조하며 과학의 윤리적 책임과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이진성 회장님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게 진실을 밝히는 임무를 맡겼던 슬픈 진실을 이야기하며 과학의 양면성과 인간의 양심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정재와 같은 광기 어린 야망이 다시는 생명의 존엄성을 유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지은 생명윤리재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과학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정의는 반드시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나는 청중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때 단상 아래에 있던 한 젊은 과학자가 내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한지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올바른 연구자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재단의 중요한 연구원이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생명윤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나는 이수아 변호사님과 박주혁과 함께 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섰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도시는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그 불빛들은 과거의 내게는 고독과 절망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인류의 삶과 희망을 의미했다. 지은 씨,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해내셨습니다. 이제는 좀 쉬셔도 될 텐데. 박주혁이 웃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신감과 함께 나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비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주혁아, 아직 멀었어.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그만큼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도 생겨날 거야.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싸울 거야. 이수아 변호사님은 나의 어깨를 다독였다. 한지은 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당신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인류의 운명을 지켜낸 영웅입니다. 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변호사님, 쉬는 건 나중에 할게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제게는 아직 불꽃처럼 타오르는 희망이 남아있으니까요. 나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손목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다.
시계 뒷면에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진실을 찾아라는 문구가 다시금 내 뇌리를 스쳤다. 할아버지는 내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팔목에 있는 뱀 비늘 흉터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증표였다. 그것은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 즉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나의 운명을 상징했다. 나의 삶은 단순히 한 간병인의 누명 해소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으며 타인을 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게 두 번째 봄을 넘어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등대를 선사했다. 나는 이제 홀로 외롭게 빛나는 별이 아니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밤하늘을 밝히는 은하수 중 한 부분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불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오르며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비출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유산은 나의 이름 한지은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향한 끝없는 헌신,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윤리적 가치가 될 것임을. 오늘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서 진실을 향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바로 정의의 시작입니다.